새벽 2시였습니다. 충청북도 어느 소도시, 세월에 바랜 병원 건물 한쪽 4번 병실의 불빛만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천장의 형광등 하나가 끊어질 듯 깜빡이고 있었어요. 창가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는 환자였어요. 흰 환자복 차림에 낡은 안경을 고쳐 쓴 채 그 노인은 그저 캄캄한 밤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없이, 어떤 움직임도 없이.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병실 앞에서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노인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문을 밀었습니다. 어르신, 주무시기 전에 약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조용한 한마디였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노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일은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어깨가 마치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그 목소리 하나에 허물어지듯 이 노인이 대체 누구인지, 왜 이 낡은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새벽 캄캄한 창밖을 바라보며 그가 마음속으로 불렀던 이름이 누구였는지,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인생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루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시간을 되돌립니다. 사흘 전, 서울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의 가장 높은 층, 그곳에서 이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서울 도심 60층을 훌쩍 넘는 유리 빌딩의 맨 꼭대기층, 성철제약 회장실은 언제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창 하나가 통째로 도시를 담고 그 아래로 한강이 실처럼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이는 높이, 소음이 닿지 않는 높이, 그곳에서 임성철은 매일 아침 같은 의자에 앉아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방향을 내려다봤습니다. 71의 나이에도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짙은 곤색 정장, 금태 안경, 손목 위에서 묵직하게 빛나는 시계, 숫자로 설명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산 2조 3천억, 임직원 3,200명, 설립 43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숫자 중 어느 것도 그의 표정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도연이었어요. 35의 나이에도 아버지 앞에서는 늘 조금 작아지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걸음걸이가 달랐고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품어온 사람 특유의 단단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철은 보고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철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죠. 오래전부터 아들의 눈에서 그런 빛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상대가 누구지?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청주성 모병원 간호사예요. 3년 차입니다. 간호사. 성철이 그 단어를 낳고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도연의 말 한마디가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정적이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성철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책상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뭐라고 했지? 아버지, 들어보세요. 그녀는 혼자 장학금으로 간호대를 졸업했고 병원에서도 누구보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배경이 없다고 사람까지 없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보이며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내가 모르는 척하지는 마라. 체면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켜야 할 게 있어. 보육원 출신 간호사를 며느리로 들인다는 게 어떤 말이 되는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철의 등이 굳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알아요. 혼자 드시고, 혼자 주무시고, 어머니 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방 그대로 두신 거 알아요. 그게 행복하십니까? 성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가. 도연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조용히 내려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정적이 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성철은 돌아섰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단발머리의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트색 스크럽 유니폼에 이름표에는 최유진이라 적혀 있었어요. 성철은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자리에 낡고 모서리가 해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미소 짓는 여자,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도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또 병원이구나. 성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내 박정민은 간호사였습니다. 30년 전 작은 병원 야간 근무 중에 처음 만났습니다.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눈빛이 맑았던 여자. 그 눈빛 하나에 성철은 처음으로 흔들렸었죠. 하지만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반대, 집안의 체면, 결국 밀어붙였고 그 결혼은 행복했습니다. 10년이 지나 정민이 세상을 떠나던 날까지 성철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두고 간 사진을 다시 들었습니다. 최유진, 간호사, 보육원 출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각이었어요. 오래된 기억과 비슷한 냄새를 맡은 사람 특유의 그 불안하고 낯선 감각. 직접 봐야겠다. 성철은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어딘가 저 먼 곳에 청주라는 도시가 있을 것이고 그곳 어느 낡은 병원에 그 여자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를 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어요. 서류가 아니라 현장, 보고서가 아니라 눈. 40년 넘게 사업을 지켜온 그 방식대로. 하지만 정장을 입고 회장 명함을 들이밀면 진짜를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달라지니까요.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창밖 도시의 불빛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지나 저녁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성철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내일 직접 가보겠어. 그 결심의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내 5손가락 안에 드는 제약그룹의 회장이 낡은 환자복을 입고 지방병원 4번 병실에 누울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이른 평생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새벽 5시, 성철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오래된 집, 넓고 조용한 침실, 침대 맞은편 벽에는 아내 정민의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흰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여자. 성철은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바라보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일어나 욕실을 다녀온 뒤 성철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2줄로 가지런히 걸린 정장들 앞에 서서 그날의 옷을 골랐을 텐데요. 대신 그는 침대 밑 낮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도록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어요.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회색빛으로 발한 환자복 한 벌. 아내 정민이 입원했을 때 쓰다 남긴 것이었어요. 그때 성철이 보호자로 매일 병원에 드나들며 한 번은 실수로 정민의 여벌 환자복을 자신의 짐에 넣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이유를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성철은 환자복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으로 펼쳤어요. 해지고 세탁을 많이 해서 천이 얇아졌지만 아직 멀쩡했습니다. 그걸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오래전에 두고 온 자신이었습니다. 제약회사 회장이 되기 전, 젊은 영업사원이던 시절, 지방 출장을 다니며 낡은 여관방을 전전하던 그 시절의 얼굴이었죠. 금태 안경은 서랍 안쪽에 넣었습니다. 도수 낮은 오래된 검은 뿔테 안경으로 바꿔 썼어요. 시계는 풀었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모두 꺼냈어요. 현금 3만 원만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부정하게 자세를 낮추는 연습을 2번 했어요.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 일정 모두 조정해줘. 개인 사정이 생겼어. 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터미널은 30년 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청주까지 고속버스로 1시간 남짓. 성철은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쳐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논이 있었고 낮은 산이 있었고 작은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화창한 아침이었지만 차창 너머 풍경은 어딘지 쓸쓸했어요. 청주성 모병원은 생각보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 주차장 한켠에는 낡은 앰뷸런스가 세워져 있었어요. 입구 유리문은 긁힌 자국이 있었고 로비는 오래된 병원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과 오래된 나무 바닥의 냄새. 접수 창구에서 성철은 입원을 요청했습니다. 어르신,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며칠째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요. 무릎도 좀 아프고.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접수 직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성철은 준비한 이름을 적었습니다. 임시 성은 그대로 두고 이름을 바꿨어요. 임병수. 5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일반 병동 4인층 4번 병실. 병실에는 침대 4개가 있었습니다.
창가 쪽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성철은 거기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세면도구 하나와 낡은 책 한 권이 전부였어요. 옆 침대에는 이른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는데 성철이 들어서자 힐끔 쳐다보더니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회진이 있었어요. 의사가 짧게 다녀갔습니다. 증상을 듣고 기록했고 몇 가지 검사를 예약했어요. 3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성철은 의사가 다녀간 뒤 병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이후로 1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지나가는 간호조무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물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정수기에서 직접 드세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 갔어요. 성철은 혼자 복도 끝 정수기를 찾아갔습니다. 종이컵 하나를 뽑아 물을 담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간호사실 앞을 지났습니다. 직원 2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성철이 지나쳐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병원에서의 첫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아무 예고 없이 배식됐습니다. 죽 한 그릇과 반찬 2가지. 맛은 없었지만 성철은 다 먹었어요. 처음으로 허기를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회장 전용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먹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냥 배고파서 먹는 밥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병실 불이 꺼졌어요. 옆 침대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 멀리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도 한강도 없었어요. 그저 어두운 하늘과 가로등 하나. 성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 간호사를 처음 보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철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몸에 배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어나봤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냥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 노인의 숨소리를 들으며 아침 회진은 6시 30분이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 의사였는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차트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철 쪽으로 오지 않았어요. 반대편 침대 환자부터 봤습니다. 검사 결과를 읽어주고 약 처방을 조정하고 대화는 짧았어요. 성철 차례가 왔습니다. 임병수 씨 맞으시죠? 어지럽다고 하셨는데 지금은요? 조금 낫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을 거예요. 간호사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차트에 무언가 적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머문 시간은 4분 남짓이었습니다. 성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저 여자를 봐야 했어요. 도연이 사랑한다는 여자. 최유진. 오전 8시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내용이 귀에 걸렸어요. 간호사 2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유진 씨 또 어제 야근하고 오늘 오전 근무야? 무슨 사람이야? 본인이 지원했대. 구씨 남편 수술이라고 가족 없어서 자기가 있어줘야 한다고. 미쳤다 진짜. 말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성철은 들은 척을 하지 않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오전 근무를 자원했다. 환자 가족이 없다고. 잠시 후 복도에서 카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 카트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트색 스크럽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성철은 처음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어요. 단발에 가까운 검은 생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은 여자.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지만 걸음걸이가 흔들림 없이 곧았습니다. 눈밑이 약간 어두웠어요. 피곤한 게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 그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르신들. 유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따뜻했어요. 맞은편 침대 노인에게 먼저 갔습니다. 이름을 확인하고 약을 건네고 물을 준비해 줬습니다. 노인이 투덜거렸어요. 약이 너무 많아. 이걸 다 먹으라고?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이 처방하신 거라 다 드셔야 해요. 대신 오늘 저녁 것은 하나 줄이는지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성철에게로 왔습니다. 임병수 어르신, 오늘 혈액 검사 있으시죠? 아침 식사 전에 체열 먼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성철의 팔을 살펴봤습니다. 혈관을 찾으며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어요. 손이 차시네요. 좀 따뜻하게 문질러 드릴게요. 손을 감싸 잠깐 비벼줬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차트를 보면서 한 게 아니라 먼저 느끼고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체열은 능숙하게 끝났습니다. 성철은 주사를 꽤 아파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다 됐어요. 결과는 내일 나올 거예요. 오늘 물은 드셔야 하는데 드시고 계세요? 어제 복도 정수기에서. 유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 죄송해요. 어르신 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네요. 여기 침대 옆 테이블 서랍 안에 텀블러 있어요. 보이세요? 그거 쓰시면 돼요. 제가 아침에 물 채워드릴게요. 유진이 직접 서랍을 열어 텀블러를 꺼냈습니다. 정수기 있는 데까지 다녀오더니 물을 가득 채워뒀어요. 그게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건 성철도 알았습니다. 그냥 해준 거였어요. 오전 중에 성철은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유진은 다른 환자들을 돌봤어요. 성철은 병실 문 사이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유진이 한 침대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환자였는데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뭔가를 먹여주고 있었어요. 직접 스푼으로. 그게 일반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건 성철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밥을 떠먹여주는 건 간병인 역할이었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철은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무도 안 볼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고 성철은 믿었습니다. 40년 넘게 사람을 봐온 그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확신하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루를 더 봐야 했어요. 사람은 쉽게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특히 진짜 어려운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오후에 원장이 병동을 돌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흰 가운에 배가 약간 나와 있었고 걸음걸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뒤에 레지던트 한 명이 따라다니며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성철은 그 원장이 유진에게 말하는 방식을 봤습니다. 최 간호사, 302호 퇴원 처리는 했어? 네, 원장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VIP 보호자가 오는데 간호사실에 계속 있어. 뭔가 필요하면 바로 대응해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하면서도 성철은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짧은 불편함,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삼키는 표정.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어요. 원장이 지나쳐 갔습니다. 유진은 다시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잠깐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철은 생각했어요. 저 여자는 참고 있다. 무언가를 어쩌면 오래, 그리고 그 오래 참아온 것이 언제 터지는지, 그게 무엇인지, 그걸 봐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성철은 시험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유진을 2번 봤습니다. 체열 때, 그리고 약을 가져올 때, 2번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과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성철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압력이 있을 때, 난처할 때,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성철은 유진을 불렀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어제 처방받은 약이 있는데 2가지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어서요. 성철은 일부러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약봉지 2개를 함께 꺼내 들었어요. 사실은 이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 약과 저녁 약이었어요. 하지만 성철은 이게 같은 건지요? 하고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약봉지를 받아들었어요. 어르신, 이건 달라요. 이쪽은 아침에 드시는 혈압약이고 이쪽은 저녁에 드시는 수면 보조제예요.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랬군요. 제가 어제 헷갈려서 둘 다 저녁에 먹어버렸어요. 그 말에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2가지 모두 저녁에 드셨어요? 네, 그랬어요. 언제요? 어제 몇 시쯤이에요? 목소리가 빠르고 또렷해졌습니다. 당황한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였어요. 아, 밤 9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없으세요? 숨쉬기 불편한 건요? 유진이 성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어요. 시계를 보면서 정확하게 쟀습니다. 맥박은 정상이에요. 어제 이후로 지금까지 어지럼증이나 이상한 느낌 없으셨어요? 딱히 없었어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꼭 약봉지 이름 확인하고 드세요. 제가 어르신 약봉지에 아침, 저녁 따로 표시해 드릴게요. 유진이 펜을 꺼냈습니다. 약봉지에 크게 빨간색으로 아침, 저녁을 각각 써줬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들어 보이며 다시 설명했어요. 천천히 한 번에 1가지씩. 이게 아침 약이에요. 밥 먹고 바로 드세요. 이게 저녁 약이에요. 주무시기 전 1시간 안에 드시면 돼요. 기억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옆 병실에서 버저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진이 돌아보더니 성철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저 잠깐 다녀와야 해요. 또 헷갈리시면 꼭 물어보세요.
언제든지요. 유진이 빠른 걸음으로 나갔습니다. 성철은 손에 든 약봉지를 내려다봤어요. 크게 쓰인 빨간 글씨. 아침, 저녁. 연기였으니까 실제로 약을 잘못 먹은 게 아니었지만 성철은 유진의 반응을 하나하나 돌아봤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어요. 즉시 맥박을 쟀고 증상을 확인했고 원인을 따지지 않고 해결책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혼내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간호사였다면 어땠을까요? 어르신, 왜 제대로 안 보고 드셔요? 한마디쯤은 나왔을 겁니다. 아니면 의사에게 보고하고 끝냈거나. 오후 2시, 성철은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일부러 휴게 의자에 앉아 있는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요. 유진은 작은 도시락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밥이라고 하기엔 소박했어요. 김밥 몇 줄이 전부였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성철이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 어르신은요? 저는 먹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할머니 환자분, 보호자 없으신 분 말이에요. 밥을 잘 안 드시는 것 같던데. 유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아직 점심 배식 전이라서요. 감사해요, 어르신. 제가 가볼게요. 도시락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밥을 다 먹지도 않고 일어났어요. 성철이 말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드시던 거 다 드세요. 괜찮아요. 어르신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가방에 넣은 채 일어났습니다. 성철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자기 밥보다 남의 밥을 먼저 챙기는 사람. 그러면서도 억울해하거나 내색하지 않는 사람. 뭔가 있다. 성철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에게는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보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밀도가. 특별히 잘 훈련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자연스러움이.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병원의 밤은 낮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에는 소리가 있었어요. 카트 소리, 발소리, 의사들 목소리.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다른 종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음, 누군가의 신음, 먼 복도 끝에서 간간히 들리는 낮은 발소리. 성철은 자정이 넘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의 불면은 낯선 감각이었어요. 집에서는 수면제를 먹고 자도 새벽에 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소독약 냄새와 낯선 숨소리들이 뒤섞인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정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새벽 1시 30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어요. 소리를 최대한 줄이려는 것처럼, 그래도 아예 없애지는 못하는 그 조심스러운 발소리.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야간 근무였습니다. 손에 작은 라이트를 들고 있었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와 한 침대씩 훑었습니다. 환자들이 자고 있는지, 호흡이 이상한 사람은 없는지, 이불이 흘러내린 사람은 없는지. 끝쪽 침대 옆에서 유진이 멈췄습니다. 2층 병동에서 가장 중한 환자였어요. 78배 할아버지였는데 혼자서 식사도 어렵고 거동도 어려웠습니다. 보호자가 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유진이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줬습니다. 그 손이 잠깐 환자의 이마에 닿았다가 떨어졌어요. 성철은 자고 있는 척 했습니다. 실눈을 뜨고 그 장면을 봤어요. 유진은 돌아서려다가 성철 쪽으로 시선을 줬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성철 쪽으로 왔습니다. 어르신, 주무시기 전에 약은 드셨어요?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는 목소리였어요. 성철은 눈을 떴습니다. 아니요, 못 먹었습니다. 유진이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미리 챙겨온 거였어요. 어르신 저녁 약을 못 드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물 마실 수 있으세요? 텀블러를 건네줬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이 마주쳤어요. 성철은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유진이 텀블러를 받아서 제자리에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불 끄트머리를 가볍게 고쳐줬어요. 아무 말 없이 고맙습니다. 성철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주무세요. 유진이 돌아갔습니다. 성철은 한참 동안 그 어둠을 바라봤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지만 성철은 거기서 무언가를 봤어요. 새벽 2시에 아무도 없는 병실을 혼자 돌며 자고 있는 노인들의 이불을 덮어주는 사람. 미리 약봉지를 챙겨와서 작은 목소리로 약 드셨냐고 묻는 사람.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업무 지침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성철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정민. 아내 정민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늦은 밤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주면서 오늘 어떤 환자를 만났는지 이야기했어요. 그 환자가 웃었다고, 그 환자가 나아지고 있다고. 그 눈빛이 유진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환자를 사람으로 보는 그 눈빛. 성철은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일은 평생 이런 자리에서 눈물이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흘렀습니다. 조용히 어두운 병실에서 닷새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병원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침부터 원장 이원장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서처럼 따라다니는 레지던트가 눈에 띄게 빠른 걸음으로 메모를 했고 간호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성철은 복도 의자에 앉아 그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원인은 오후 3시에 밝혀졌어요. VIP 환자가 입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의원의 부인이었어요. 병원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원장이 직접 입원 절차를 챙겼고 일반 병동과 VIP 병동 사이에 구분이 생겼습니다. VIP 병동 쪽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일반 병동은 상대적으로 방치됐어요. 성철은 그 흐름을 봤습니다. 오후 4시 유진이 복도에서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최 간호사, 오늘 4층 VIP 병동 보조 올라가. 원장님, 저는 2층 담당인데요. 지금 2층에 저 혼자예요. 임시로 가. 오늘만이야.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층에 지금 혼자 계신 어르신들 5분인데요. 야간까지 보조 없이는 힘들어요. 그러면 빨리 끝내고 내려와. 도의원 부인이 더 중요한 분이잖아. 원장이 가버렸습니다.
성철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봤어요. 유진이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실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유진이 2층 각 병실을 빠르게 돌았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오후에는 자신이 잠깐 위층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무슨 일 있으면 버저 눌러달라고, 응급은 바로 연결된다고. 설명 하나하나가 꼼꼼했습니다. 가서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최대한 준비해 두는 거였어요. 성철 병실에도 왔습니다. 어르신, 저 오늘 오후 잠깐 4층에 있어야 해서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버저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저녁 약은 여기 미리 챙겨뒀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약봉지를 놓아줬습니다. 아침 약과 저녁 약 이름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다녀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이 나갔습니다. 성철은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억울하다는 걸 성철은 알았습니다. 자기 환자를 두고 가야 하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 환자들이 방치될 것 같다는 게 억울한 거였어요. 그 차이를 성철은 평생 사람을 봐온 눈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유진이 4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빠져 있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도의원 부인이 방 온도가 맞지 않는다며 3번이나 에어컨 온도를 바꿔달라고 했고, 베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간호사들 서비스가 일반 병원 수준이네라고 했다는 겁니다. 유진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봐. 그 한마디였습니다. 자책이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성철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성철은 잠이 들었다가 새벽 2시에 눈을 떴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오늘도 야간 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4층에서 2시간을 추가로 일하고 내려온 뒤에도 야간 순회는 빠지지 않았어요. 성철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실눈이 아니라 정면으로 봤어요. 어두운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유진의 실루엣을, 조용히 환자들을 살피는 그 움직임을, 지쳐있지만 멈추지 않는 그 발걸음을. 이 여자를 의심하기 위해 왔는데 성철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며느리가 맞다. 엿새째 아침이었습니다. 성철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그랬어요. 처음에는 연기였습니다. 어지럽다, 다리에 힘이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게 됐어요. 며칠을 좁은 침대에서 자고 낯선 음식을 먹고 제대로 쉬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평소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어려운 몸이기도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려다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잠깐이겠거니 하고 다시 누웠어요. 그런데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메스꺼렸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오한도 조금 있었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야. 성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회진 때 의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퇴원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성철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었어요. 벽을 잡으려 했는데 손이 허공을 쳤습니다.
바닥에 한쪽 무릎을 짚었어요.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르신, 유진이었습니다. 복도 끝 간호사실에서 나오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달려왔습니다. 성철의 겨드랑이를 잡아 부축했어요. 여자치고 손아귀 힘이 셌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몸을 받쳐줬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어지럽다고요? 언제부터요? 유진이 이미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요. 조금 있으면 나을 것 같아서. 아침부터요? 유진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르신, 아침 회진 때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하셨어야 해요. 별것 아닌 것 같아서요. 유진이 성철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간호사실로 빠르게 밀고 들어갔어요.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수치가 나왔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차분하게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 밖이었어요. 저 의사 선생님 호출할게요. 어르신 잠깐 여기 계세요. 유진이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원장 이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최 간호사, 어디가? 4번 병실 환자 어르신 혈압이 높아요. 의사 선생님 호출하려고요. 오늘 박 선생 외근이잖아. 그냥 내가 볼게. 뭔데? 원장이 성철 쪽으로 왔습니다. 혈압 수치를 확인했어요. 좀 높긴 하네. 어르신 원래 혈압약 드세요? 네, 드립니다. 그럼 약 먹고 좀 누워 계시면 될 거예요. 요즘 기온 변화가 있어서 노인분들이 이런 경우 많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진이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수축기가 180이에요.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내가 봤잖아. 그냥 쉬면 돼. 지속 모니터링이라도. 최 간호사, 내가 의사야. 당신이 의사야. 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힐끔 봤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원장이 가버렸습니다. 성철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유진이 성철을 병실로 안내했어요.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마에 손을 댔어요.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눈이 좀 핑핑 도는 느낌 아직 있어요? 네, 조금요. 팔력이 들어봐요. 유진이 성철의 팔 힘을 확인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발가락 움직여봐요. 다 됐습니다. 유진이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뇌혈관 증상 확인이었습니다. 원장이 처방한 게 아니었어요. 유진이 혼자서 조용히 빠르게 어르신 혹시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하다거나 한쪽 손이 저린 느낌 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확인이었어요. 그때 성철은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혼자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원장이 무시했어요. 의사가 봤다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끝내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책임 범위 밖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일을.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그로부터 3시간 후에 밝혀졌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1시, 성철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까보다 상태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지러움이 좀 가라앉았고 머릿속이 덜 빙글거렸어요. 오늘 오후에는 도연에게 연락해서 퇴원 준비를 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충분히 봤으니까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왼쪽 가슴이 뻐근했어요. 처음에는 자세가 불편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누운 채로 자세를 바꿨어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왼쪽 팔 쪽으로 불쾌한 감각이 번졌어요.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성철은 버저에 손을 뻗었습니다. 응답은 바로 왔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하세요? 가슴이 좀 이상해요. 왼쪽이. 유진이 들어온 순간 성철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순간적으로 좁아졌어요. 식은땀 나세요? 숨쉬기 힘드세요? 조금씩이요. 언제부터요? 10분 정도. 유진이 뒤돌아서 복도를 향해 크게 말했습니다. 박 간호사, 심전도 기계 지금 바로 4번 병실로요. 다시 성철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목을 잡았어요.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누워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불을 열고 셔츠 단추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심전도 패드를 붙였습니다. 기계가 가동됐어요. 파형이 찍혔습니다. 유진이 그 파형을 봤습니다. 3초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원장님 지금 계세요? 수술 중이에요. 박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콜이요. 지금 바로. 복도에서 발소리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성철 곁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어르신, 지금 심장에 부담이 좀 있어요. 의사 선생님 오실 때까지 안정 취하시고 숨 천천히 쉬어보세요. 저 여기 있어요. 성철은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아주 짧은 말인데 어딘가에서 막힌 게 뚫리는 것 같았어요. 무서웠던 게 덜 무서워졌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심전도 파형을 확인했어요.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어요. 혈전용에 관련 약물 투여가 결정됐습니다. 심근경색 전 단계 징후였습니다. 복도에서 원장 이원장이 뛰어왔습니다. 수술복 위에 가운을 걸치고 있었어요.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최 간호사, 이 환자 언제부터 이랬어? 오늘 오전에 혈압이 높았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보고 드렸는데요. 유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게 있었어요.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 심전도 초기 소견이 있어서 차트에 기록해뒀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까 유진이 복도에서 혼자 기록을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 증거가 됐어요. 응급처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약 2시간 후 성철의 상태가 안정됐어요. 심근경색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슬아슬한 고비였어요. 성철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조용한 병실이었습니다. 이제 응급 인력이 빠지고 유진만 남아 있었어요. 유진이 기계 수치를 확인하고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유진 씨, 성철이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아직 신분을 밝힌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불렀어요. 유진이 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 말, 당연한 거예요. 성철은 그 세 글자가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어요. 모든 게 계산이고 이익이고 체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이불을 덮어주는 것도, 원장이 무시한 혈압 기록을 혼자 남기는 것도, 응급 상황에서 곁에 있어주는 것도 다 당연하다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철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상태가 나빠진 게 병원에 있어서 발견된 거라는 아이러니를 생각했어요. 집에 혼자 있었더라면, 아니면 아직 퇴원을 고집했더라면. 그 생각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회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연락이 너무 없으셔서요. 혹시 무슨 일이? 아무 일 없어. 좀 더 있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에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돼요. 괜찮으세요? 성철은 잠깐 망설였다가 답했습니다. 괜찮다. 조만간 연락하마. 오전 10시. 유진이 약을 가져왔습니다. 평소처럼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게 인사했고, 약을 챙겨줬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성철이 말했습니다. 어제 고마웠습니다. 어르신,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아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유진이 성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약간 달랐어요. 단순한 노인 환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아까 원장이 무시했잖아요. 그래도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유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환자 기록은 환자 것이에요.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기록은 남겨야 해요.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얼마나 됐어요? 3년 됐어요. 여기서 계속 있을 생각이에요? 유진이 잠깐 웃었습니다. 글쎄요. 가끔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 환자분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환자들. 성철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아내 정민이 죽기 전 마지막 입원을 했을 때였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직후 성철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밤 담당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기억했어요. 새벽에 정민이 눈을 뜨면 항상 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작은 라이트만 들고 조용히 들어와서 이불을 고쳐주고 나갔어요. 정민이 한 번은 성철에게 말했었습니다. 저 간호사 있잖아. 밤마다 이불 덮어주고 가. 내가 자는 줄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정민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용히 울었어요. 감사해서가 아니라 그 따뜻함이 낯설어서 운 것 같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정민에게 누군가가 이불을 덮어주는 게 그렇게 낯설었던 거겠죠. 성철은 그때 옆에 앉아 정민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은 그 이후 일주일이 지나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 살지 말아요. 혼자는 따뜻하지 않아요.
도연이한테도 그 말 꼭 해줘요. 성철은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결혼하겠다고 할 때 반대했어요. 혼자 두지 말라고 한 사람이 아들의 행복을 혼자 막았습니다. 유진이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새벽마다 이불을 덮어주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환자 곁에 있는 사람. 기록을 남기는 사람.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 정민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간호사와 같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철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유진이 차트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성철의 눈가가 붉은 걸 봤습니다. 어르신 아프세요? 아니요. 성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요. 오래전 사람이. 퇴원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철은 창가에 앉아 짐을 챙겼습니다. 세면도구 하나와 낡은 책 한 권. 가져올 때와 똑같은 가방이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아침, 저녁이 적힌 약봉지,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카드, 그리고 유진이 써줬던 작은 메모. 이서윤이 아니라 최유진이었지만요. 성철은 입원복을 벗고 다시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 옷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쪽이 원래 자신에 더 가까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접수 창구의 직원이 짧게 인사했어요. 성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서 유진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퇴원하세요? 네, 오늘 나가요. 조심해서 가세요. 어지럽거나 하면 무조건 병원 오세요. 약은 집에서 꼭 챙겨 드시고요. 유진이 메모지를 한 장 꺼냈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저한테 직접 연락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번호가 병원 일반 접수예요. 최유진이라고 하시면 연결해 드릴 거예요. 성철은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임병수가 아닙니다. 유진이 미간을 약간 찡그렸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성철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안에는 일주일 내내 꺼내지 않았던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임성철, 성철제약 회장. 유진이 그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천천히 변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든 명함과 성철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다시, 또다시. 저는 도연이 아버지입니다. 그 말과 함께 유진이 들고 있던 메모지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성철은 유진이 반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었어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일주일을 속인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유진은 잠시 후 아주 조용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야간 구분이 그렇게 빨리 이해가 되셨군요. 성철이 눈을 깜짝했습니다. 약봉지 헷갈리신다고 하실 때 어르신이 실제로 헷갈리는 분이 아니라는 건 느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헷갈리셨거든요. 성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4만 원 드렸다고 하셨던 것도요. 그건 유진이 아닌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알았어요. 이 여자는 봤던 거였습니다. 그냥 맞춰줬던 거였어요. 알면서도 왜?
어르신이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유진의 눈빛이 담담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철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진짜로 미안합니다. 성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서류 한 장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와서 봤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성철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어떻게 하는지, 억울한 일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새벽 2시에 병실을 혼자 돌 때 어떻게 하는지. 유진이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당신 아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연이의 아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성철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철이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접혀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간호사였어요. 유진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여자.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대한 건 당신이 간호사라서가 아니었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게 무섭기도 했고요. 도연이가 나처럼 혼자 남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일주일 보고 알았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내게 한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살지 말라고, 도연이한테도 그 말을 해주라고요. 성철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내가 먼저 막았으니까요. 그 점은 사과합니다. 당신한테도, 도연이한테도.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어요. 두 사람이 복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낡은 병원 복도에 따뜻한 빛이 가득 찼습니다. 성철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도연이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조만간 셋이서 밥을 먹읍시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철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어요. 유진이 제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성철도 웃었습니다. 일은 평생. 처음으로 지방 소도시 낡은 병원 복도에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민이 마지막에 해줬던 말처럼 혼자는 따뜻하지 않다고, 이제는 알겠다고 성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알겠다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도 환자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게 가장 큰 행운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따뜻한 인생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